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녀와 같은 여행자라고 소개받은 여행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PPT 켜주시겠어요? 네. 여행에 대한 무수한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가장 멋진 정의는 신영복 선생님이 해주신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쌓아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만의 주관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선입견이나 독단일 수도 있고 편견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인 이 성, 우리가 쌓아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진정한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여행은 그 생각의 성을 벗어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요? 가장 첫째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다 알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진 다양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 안에 있는 4개의 방,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방,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방,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방, 아직 나도 남도 발견하지 못한 그 4개의 다양한 방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타인을 만나게 되죠. 지구촌 곳곳을 여행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 먼 존재들이 나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고 길을 잃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해주는 그런 따뜻한 이웃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만나게 되죠. 인류가 살아온 흔적, 때로는 인간임이 참 자랑스러워지는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인간임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다양한 자연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라는 별이 품고 있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한 초록빛을 간직한 별, 이 지구가 얼마나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게 자연을 만나게 되죠.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환경에 펼쳐진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서 미처 몰랐던 자기 안에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슬람 국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여행하며 머리에 히잡을 두르고 살아가는 여인들의 심정을 잠시나마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또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800km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순례자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떼어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 낙타를 타고 낙타 트레킹을 하면서 어린 왕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사막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머나먼 남미 대륙 깊은 국립공원 속을 일주일치 식량을 메고 들어가 캠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일주일치 식량을 메고 걸을 수 있다니 앞으로는 일주일치 식량을 메고 걸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몰랐던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을 만나게 되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키아라는 13살의 소년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에이즈 보호센터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컴퓨터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데 그게 진짠가요? 하며 부러운 듯이 물었던 그런 소년을 만나기도 하고요. 히말라야의 은둔의 왕국, 세계에서 가장 늦게 1999년에 TV가 보급된 나라입니다. GNH라는 행복지수라는 말을 1972년에 만들어낸 그런 나라.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행복지수를 중심에 놓고 통치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부탄의 소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세계 3대 빈국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양을 치면서 맨발로 양을 치고 살아가는 소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네팔 같은 곳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하루의 대부분을, 삶의 대부분을 물 길른 일로 시작해서 물 길른 일로 끝내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삶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막 이제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미얀마, 우리가 버마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버마의 여고생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과 꿈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문화들을 만나죠. 이렇게 칠레 이스터섬의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모아이 석산의 문화를 만나기도 하고요. 마을 뒷산을 오르는 길을 직선으로 그냥 똑바로 뚫어버리면 될 것을 이렇게 돌고 도는 예쁜 길을 만들 줄 아는 여유를 지닌 그런 문화도 만나게 되고요. 거대한 페리세폴리스 문명을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의 삶이 제약되고 억압당하는 현실 속에 있는 이러한 문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니는 옛날 모습 그대로 종족 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동 지역 예멘, 새로운 문화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커피의 원조 국가이기도 하죠, 예멘은. 그리고 또 우리는 인도의 요가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요기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원숭이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힌두교 신자들을 인도나 네팔 같은 곳에서는 또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발달한 문명을 가졌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문명과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잉카의 제국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독실한 소승불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라오스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되면 이른 새벽에 이렇게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바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나와 기다리고 침묵 속에서 맨발로 온 도시를 수행하며 탁발을 하는 스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먼 옛날부터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사이 부족들의 마을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문화를 잠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사이좋게 공존해 왔지만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온 나라가 친이스라엘파와 반이스라엘파로 나뉘어서 18년의 끔찍한 내전을 겪었던 레바논을 여행하며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강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씌어진 역사일 수도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방문해서 이렇게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가 품고 있는 신비로운 비밀들을 또 여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게 됩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 되었다고도 말하는 신비로운 거대한 버섯 모양의 바위들로 가득한 이런 풍경 앞에 서기도 하고요. 여기 사람 보이시죠? 아주 거대한 바위 군락들입니다. 그리고 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배경이 되었던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을 방문하게 되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된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가이드와 함께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섬에서는 조개 껍질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이런 정책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야생의 동물들과 그 어느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8.17 식량을 지고 건너라고 정말 너무나 고생했던 그 또레스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야생 낙타과의 일종인 관악보라는 야생동물인데요. 이렇게 야생동물 가족이 눈앞에 텐트 앞으로 찾아와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자리 잡은 알프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샤모니를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몽블랑 산군 아래서 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빙하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아르헨티나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 위를 걸으면서 몇백만 년 된 빙하의 푸른 빛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빙하가 붕괴하는 거대한
음악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업이 씻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볼리비아라는 땅, 남미에서 가장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심한 스페인의 착취를 받아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는 이 볼리비아 땅을 여행하다 보면 거대한 소금 사막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금 사막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 온 소금 사막이 하늘을 그대로 땅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산과 땅의 경계가 지워진 거대한 흰 소금밭 위를 걷는 그런 또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이 아마존 속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지구의 또 다른 주인인 야생의 동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작은 쪽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마존의 침묵 속에서 아마존 강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파라과이 3개국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폭포를 마주하다 보면 지구가 품고 있는 얼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지, 이 세상을 끝내기 전에 그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거대한 8,000m 연봉을 품은 네팔의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저 8,000m의 고봉을 산소의 도움조차 받지 않고 오르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욕망을 가진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꼭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세렝게티, 끝없는 초원, 마사이 부족의 말로 스와힐리어로 끝없는 평원이라고 불리는 이 세렝게티를 여행하다 보면 야생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저마다 가장 약한 동물조차도 다 생존을 위한 힘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야생의 생명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모든 생명은,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생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씩 다 갖추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가 어쩌면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세계보다 더 겸손하고 더 소박하고 더 건강한 세계라는 것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을 오르다 보면 우리는 킬리만자로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빙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빙하는 왜 유명하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연히 이 빙하를 찍은 사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흐른 2000 몇 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킬리만자로의 빙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 있던 빙하의 85% 이상이 다 녹아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 흐른 후에 킬리만자로에는 빙하가 전혀 없는 정상이 남게 될 거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이 되어서 킬리만자로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빙하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100년 전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했던 유럽 사람들이 여행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행은 뭘까? 여행이 정말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고 더 사랑하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걸까? 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런 여행을 하기는커녕 여행이 현지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과 경제적인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파괴하고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기는커녕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행이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여행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여행은 잘못됐어. 우리 앞으로 뭔가 좀 더 나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좀 더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해야 되고, 좀 더 책임 있는 여행을 해야 되고, 좀 더 공정하고 착한 여행, 좀 더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여행을 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임 여행이라는 개념이 움트기 시작하고요. 이 책임 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여행하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환경, 경제적인 환경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책임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최소한으로 비행기를 이용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여가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훌륭한 책임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와 물을 아껴가며 에너지를 아끼는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세 번째는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혀 일회용품이 없었던 지역에 여행자들로 인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쌓여가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지구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페트병에 든 물을 사 먹을 것이 아니라 숙소에서 물을 받아 끓여 먹으면서 자신의 보온병이나 보냉병에 물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는 그런 여행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끼리 트레킹을 하게 된다면 내가 탄 이 코끼리가 정당하게 제대로 먹을 것을 보장받고 잘 대우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멸종위기의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상아라든가 악어가죽, 핸드백이라든가 그리고 기념품을 살 때에도 과대한 포장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포장만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책임여행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를 마시고 그 동네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커피집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도 스타벅스를 찾고 버거킹을 가고 맥도날드를 찾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지구는 전 세계 모든 마을의 곳곳마다 저 다국적 기업의 체인 호텔들과 체인 숙소와 체인 식당과 체인 카페, 체인 빵집들이 점령함으로써 도대체 여행을 해야 하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순간이 분명 찾아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이 현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을 꿈꾼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한 그런 숙소나 식당이나 찻집이 아닌 현지인들이 하는 곳들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된다면 더 훌륭한 여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지역의 인사말 정도는 최소한도로 익혀서 가급적 현지인과 소통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요. 또 여행지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했다면 그 약속을 가급적 꼭 지키는 우리들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가난한 지역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함부로 쉽게 돈을 주고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연필을 주기보다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국어라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서 기부를 한다든지 돌아와서 국제구호단체의 정기적인 후원자가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선보다는 기부를 하는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리아 같은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참 슬펐던 현장은 수많은 중동 지역의 숙소에 선교 여행을 나온 한국의 대학생 친구들이
그 숙소의 벽에다가 이슬람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수많은 글들을 남겨놓은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여행보다는 여행지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온 데에는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데는 분명한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훌륭한 여행자는 배낭 속에 다른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넣어가는 여행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고요. 남은 시간 10분 정도에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남희 선생님한테 좀 더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참가자분들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도 강의를 듣고 나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가 사회자의 그 권한으로 해서 몇 가지를 뽑았는데, 일단 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경기도 포천에서 남편과 왔는데요. 포천도 도보여행 하셨나요? 오늘 저희들 무척이나 많이 걸어서 왔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두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포천에서 오셨습니다. 포천에 명성산과 삼성호수가 있나요? 네, 여행 몇 번 해봤어요. 예전에 아주 한 십수년 전에 여행 해봤고요. 저도 오늘 제가 퇴행성 디스크를,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다니는 그 생활을 10년 하다 보니까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이제 계속 다시 걷고 있어서 오늘 저도 집에서 부암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딱히 여행이라기보다는 걸어 다니면서 제 일상 주변의 것들을 새로운 여행자의 눈으로 발견하려는 시간을 저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식 질문으로 소개를 안 했고요. 그렇게 소개를 했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인증샷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저서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 두 권, 일본에 걷고 싶은 길,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굉장히 본인의 이름을 쓰셨어요. 예주영 씨. 네, 손들어. 네, 저분이시네요.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나라를 여러 사람들이 라오스를 뽑더라고요. 작가님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작가님은 라오스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라오스는 시간의 속도가 아직은 우리를 둘러싼 이 자본주의의 속도와 다른 자연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춰서 삶의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오스를 여행하는 방법은 사실 가장 느리게 천천히 소요하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여행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라오스 사람들의 순박한 미소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라오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의 친절도, 소박한 그 미소만을 놓고 본다면 그 버마와 라오스가 가장 좋았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한 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나올 때 막 급하게 주셨는데, 여자 혼자 여행하고픈데 위험할까봐 겁나기도 합니다. 위험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대처법이 있나요? 자, 이 질문하신 분, 저분이시고요. 어디요? 저기 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에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 어떤 거냐? 그 질문하신
흔들어 주실래요? 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제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위험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겁을 많이 먹고 제가 할리하기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좀 있어서 예를 드린 것보다는 위험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위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이 나쁘면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을 둘러싼 안전하고 익숙한 세계로부터 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험의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내전 지역이나 특별히 정말 진짜 위험한 곳이라고 꼽히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아닌 곳을 여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균형 감각과 긴장 감각으로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은 물론 여자 혼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더 즐거운 어떤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하다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가벼운 성희롱을 겪는 일들도 물론 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초대받지 못하는 여자들의 집 안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환대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 여행하는 것이 저는 단점만큼 그만큼의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하면서 지키게 되는 어떤 안전수칙들이 저에게는 항상 있는데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하고 제 책 제목처럼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굉장히 많이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숙소를 구할 때 마을에서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숙소, 보통 평이 좋은 여행 가이드북이나 그런 어떤 여행 사이트에서 평이 좋은 숙소를 구한다든지 하고요. 어떤 도시, 낯선 곳에 도착할 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리고 길을 잃었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받아야 할 경우에는 젊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나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키고 있고, 또 위험하다고 말이 되는 도시거나 그런 곳을 여행할 때면 해가 진 후에는 가급적 저는 절대로 혼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꼭 여럿이 무리를 지어 밤에는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여행 수칙을 지키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다음 여행지가 어디이고 지금 어디에 있고 하는 정도는 항상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은 큰 위험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행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저는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크던 작던. 하지만 그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여행 전체를 장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 안 좋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대범하게 넘기고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여행을 계속한다면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안 좋은 경험을 다 불식시키는 놀라운 또 마법과 같은 순간들을 여행이 열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작고 불쾌한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여행을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소식